독일 국민의 70%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만족한다. 대단한 겁니다. 그럼요. 대단한 겁니다. 사회적인 안정은 이루었지만 그런 비판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또 앞으로 메르켈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치인이 뭐 사실은 그 성인의 이름, 별명을 얻기 어려운데 앙켈라 메르켈 총리가 16년간의 집권을 끝냈습니다. 거기에 관한 어떤 기사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 차트로 본 메르켈 시대 독일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라는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포함해서 9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던 때가 이제 2005년이니까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입니다. 생각도 안 나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아이폰으로 얘기하면 좀 가슴이 와닿을 것 같고, 당시에 조지 부시 그리고 토니 블레어, 역사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듯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을 때 메르켈이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16년의 집권을 끝냈는데, 지난 9월 26일에 독일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 이전부터 뭐 메르켈은 이제 높은 지지율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 이후에 수상직에서 물러나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시작하는 모습이나 떠나는 모습이나 또 재직 중이나 정말 깔끔하고 매력적인, 참 역사의 인물로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05년부터 4번 연임하면서 수상을 했고 16년간의 집권을 마치고 지금 현재 독일 국민들의 80%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50%만 넘겨도 그런 대통령은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데 80%면 뭐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독일 국민들의 70%가 경제적인 상황에 만족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판 요순시대, 독일판 세종,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성과가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메르켈 시대의 그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에 기인하는 바인데요. 네. 그 유럽의 병자로 독일이 한때 불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메르켈이 수상직을 시작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 1인당 GDP로 보면은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독일 같으면 경쟁 대상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2배나 빠른 속도로 그렇죠.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과가 아주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성장을 독일의 제2의 경제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률이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서 아까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독일 국민의 70%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만족한다, 이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럼요.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그 호황을 누려도 70%가 만족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거는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를 잘한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이렇게처럼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되겠고요. 또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소위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독일 우량 기업 그 닥스 지수에서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그 우량 기업 중에 여성 고위 임원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뭐 메르켈이 단독 드리블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여성 경제 참가율이 높긴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파트타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임금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메르켈이 어찌됐건 2009년 이후 유럽의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굉장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리스를 유로존에 남겼고, 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유럽에서 아주 뭐 큰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2015년에 독일 국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은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서 100만 명을 난민을, 그렇죠. 보통 일 아니죠. 그래서 그 미넨역에 그 시민들이 나와서 뭐 음료수, 생수, 장난감 이런 거 들고서 환영하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그 희망이 있다, 그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도 연출했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고, 좀 어떻게 더 이상 잘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메르켈의 이런 경제적인 업적이나 성과는 사실 뭐 슈레더 총리 때문이다. 슈레더가 욕먹을 각오하고 노동개혁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와중에 탁월하게 해냈고 또 앞으로 메르켈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메르켈이 속한 정당이 이제 중도 우파 정당인 그 기독민주당인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50%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해서 연합정권을 해서 집권을 해왔습니다. 4번 중에 3번을 사회민주당, 이게 사회민주당은 이제 중도 좌파 정당이 되겠는데요. 사회민주당과 연합을 해서 연합정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치 상황을 그 바탕으로 해서 메르켈이 타협과 통합을 중시하는 그런 중도적인 노선을 추구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었지만 적극적인 뭔가 치고 나가는 그런 정책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그 평가가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공공 투자가 부족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독일의 어떤 그 이전의 그 인플레이션 경험을 통해서 균형 재정 이런 게 굉장히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에 균형 재정법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에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그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공공 투자가 좀 부족해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래서 뭐 헌법에 이제 구조적인 적자가 0.35%를 넘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뭐 본인이 그런 법을 제정하고 또 그걸 어길 수는 없으니까 이제 투자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경제 성적은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이제 환경 문제나 디지털 문제에 있어서는 또 교육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22년까지 빠르게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탄소 배출량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 그 좀 갈 길이 좀 먼 건 같아요. 네. 그 독일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지금 유럽의 평균보다 높고 네. 재생에너지 이용비율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예컨대 전기 생산의 44%를 네. 화석연료로 그렇죠. 지금 의존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환경 쪽에 갈 길이 먼 상태이고 특히 젊은 세대가 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독일의 녹색당이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득표를 했고 그렇죠. 또 지금 그 메르켈 이후에 그 정권을 3인당이 중심이 되는 연정이 형성될 거라는 전망이 가장 그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 녹색당이 그에 참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이게 해결할 것이냐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뭐 아주 선전했어요. 그래서 14.8% 득표율, 118석, 지난 선거보다 5.9% 획득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독색당은 이제 10년마다 추가로 공공부문 투자 GDP의 1.5%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도 뭐 투자 부족해서 고속 인터넷 사용률이 낮고 도시와 이제 비도시 간의 그런 디지털 격차가 크고 말이죠. 모바일 데이터 사용도 이제 평균보다 낮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고속 인터넷이 잘 깔리고 그러는데 독일은 이제 땅덩어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미래 지향을 위해서 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 내에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좀 늦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일랜드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 독일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진 그런 국가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뭐 디지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경제가 될 텐데 그렇죠. 과연 독일이 어떻게 거기에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또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 그 수행된 그런 그 연구, 그 도표에 보니까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그 공공 투자를 위해서 뭐 4,500억 유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뭐 환경, 뭐 환경이나 디지털 부분,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이런데 이제 투자를 한 공공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 금액이 이제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한 연구에 의하면 4,500유로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독일이 이제 유럽에서 생산량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찌됐건 독일이 자동차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중국에게 의존 많이 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그렇지만 자동차로 재미 많이 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자동차 때문에 이제 독일이 뭐 베를린 필도 있지만 클래식에 강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어떤 대중음악에 좀 뒤처질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뭐 클래식에 강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전기차, 새로운 트렌드에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죠. 독일 GDP의 약 20%를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서 내연기관 중심에서 이러한 그 산업에서는 독일이 경쟁력을 갖고 잘 해왔는데, 앞으로 뭐 대세는 전기차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과연 그 잘할 수 있을까?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 지금 전기차 또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치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쟁에서 과연 독일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이제 있고요. 또 이겨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부품수가 약 2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연기관 중심의 차보다는 훨씬 그 부품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생산에 있어서 고용에 적은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과연 앞으로 이 독일 경제가 그 자동차 산업이 재편되어 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품 공자들이 일단 뭐 엄청난 타격을 받겠네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또 우리 그 독일이 서구에서 가장 건전한 나라인 이유, FT 기사인데 10월 4일자 기드온 라크만 칼럼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착, 절제, 합리성, 타협 이런 게 보통 영국인들의 장점이었는데 메르켈 집권 이후 독일의 장점으로 변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 결과를 보면서도 진 정당도 선거 결과를 우아하게 받아들였고, 뭐 투표 조작했다 이런 얘기 없고, 또 그리고 상대당 뭐 후보나 또 상대당을 뭐 쓰레기다, 뭐 위험인물이다 이런 얘기 없이 우아하게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영국의 이제 보리스 존슨 같은 사람은 이제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대통령이 비판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셀 마르니에 같은 사람이 이제 모든 이민 모라토리엄 해야 된다, 다 정지해야 된다 이런 과격한 얘기를 하고, 뭐 정말 극우 중에 극우인 르펜을 제쳤어요.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 언론인 출신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는 사람인데 200만 명을 내쫓겠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시민사회가 정치 권력을 잘 이끌고 갔던 좋은 거버넌스, 통치 모델을 가졌던 영국, 프랑스와 뭐 히틀러를 대변되는 배타성, 극단주의의 그 독일 입장이 좀 21세기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극우 정당이 존재를 하고, 이제 메르켈 이후에 유럽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일부 세력들이 이제 극우 정당을 만들었고, 또 아까 2015년 그 시리아 난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그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2017년 총선에서는 그 연방의회에 진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는 오히려 그 세력이 이제 줄어서 극우 정당이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염려할 정도는 아닌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독일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성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 뭐 경제적으로도 중심이기 때문에 전체 유럽이 그 위기를 겪어오는 동안에 그 조정자 역할을 이제 메르켈이 그동안 해왔고, 또 성공적으로 해온 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너무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비춰졌기 때문에 메르켈이 자유세계의 지도자다, 뭐 이러한 또 평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정치 지도자지만 엄마처럼 푸근하고 또 누이처럼 정겨운 모습이 있는 그런 메르켈이었는데, 그 유럽 정상회의 때 그 트럼프를 이렇게 다 이렇게 탁 잡아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듯한 모습. 사실이 있죠. 그런 모습은 또 굉장한 메시지를 줬고,
되게 부드러움, 정말 외유내강한 그런 좋은 리더십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네, 들었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16년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메르켈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럽과 세계에서 조종자로서 역할을 잘 해왔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네. 중국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겠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독일이 그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향후에 유럽과 세계 내에서 이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 메르켈 이후의 지도자가 되는 독일의 새로운 수상이 과연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독일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메르켈 없이 네. 이러한 또 우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있는 또 상황입니다. 네. 메르켈 총리가 뭐 슈레더 총리의 개혁 조치에 많은 덕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 환경 관련해서 또 디지털 관련해서 독일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뒤처지게 되면 메르켈의 지금 평판도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메르켈의 공적을 보면 뭐 역시 그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국가가 달라도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또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해주고 그걸 어떻게든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덕목들은 역시 그 리더라면 또 좋은 시민사회라면 지녀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메르켈 정말 이렇게 누님 같고 또 엄마 같고 그랬어요, 그죠? 뭐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를지 모르죠.